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대한민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개최하는 미국 취업비자 설명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상준 변호사라고 하고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작은 로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한국에서 오시는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 진출을 원하는 사업체들, 그리고 유학생들, 많은 분들의 그런 그 회사 창업, 그 다음에 관련 비자, 취업 비자나 창업 비자, 그리고 학생 비자 변경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미국 취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비자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비자 타입, H 비자, 그 다음에 J 비자, 그 다음에 E2 인플로이 비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시간의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컨셉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미리 보내주셨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취업 및 인턴을 위한 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벌써 코트라 주최하는 이런 그 취업 설명회에 요번이 세 번째인데요. 항상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취업이 먼저냐, 비자가 먼저냐 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취업이 먼저냐, 비자가 먼저냐,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예, 답을 제가 드릴게요. 항상 취업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업이 먼저냐, 비자가 먼저냐, 이것도요, 창업이 먼저예요. 사실은 미국 이민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야지만 비자를 주는 거예요. 창업을 해야지만 비자를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비자를 신청했다. 그런데 비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없어요. 미국에 와서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구직 자리를 했고 취업도 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비자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사실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좀 꺼려 한다는 부분이에요. 왜?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인턴을 구하셨나요? 취업을 하셨나요?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인턴십을 구할 때는 인턴십을 먼저, 취업은 취업을 먼저, 창업은 창업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비자와 체류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에 오실 때는 방문 비자 또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여권에 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면 국경에서 미국 관리가 그 비자에 적합한 신분, 기간, 체류 기간 및 체류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체류 신분이라고 하는데, 방문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오면 그전에는 보통 6개월,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오면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마칠 때까지, 취업 신분으로 들어오면 H1B 비자 종결 날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에 따라서 신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되시면 이스타라는 부분을 받아요. 이스타는 실제 비자는 아닙니다. 이건 방문 허가예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올 때 90일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방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와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게 가능했어요. 실제 비자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 와서 변경한다라고 하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신분으로 왔는데 방문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학생 비자로 와서 학생 신분이 되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서 취업 비자를 받으면 취업 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타 비자라는 무비자 협정을 하고 무비자 비자로 왔다라고 하면 실제 미국에서 90일밖에 체류할 수 없고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자 및 체류 신분의 관계 말씀드렸죠. 아까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획득해야 되고 한국에서, 그러고 나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갖고 미국에 오게 되면 그 목적에 따른 신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을 받는 거예요. 자,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학생 신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부여되고요. 제2비자의 경우 미국에 들어오면 제2비자에 적합한 신분을 부여받고 DS-2019 나와 있는 DS-1019라는 서류에 나와 있는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및 체류 신분 여러분들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그 다음에 영주권을 나중에 취득하건 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 차이가 뭐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방문 비자로 왔을 경우 학생 비자로 변경, 학생 신분으로 왔을 경우 취업이 되면 취업 신분으로 변경, 학생 신분으로 왔는데 내가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창업 신분으로의 또 창업 비자로의 변경, 이런 변경이 미국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인턴십인 경우 취업 신분 변경 가능하지만 스폰서와의 계약을 확인해야 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인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때는요, 그 인턴십을 해주는 기관에서 이 사람을 취업이 아닌 정말 인턴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이 끝나면 반드시 이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 비자를 받으면 제2 비자를 통해서 받아갖고 들어온 신분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적인 그 변호사님들한테 의견을 받고 체류 신분을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취업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비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예요. 당연하죠.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어요. H 비자, L 비자, O 비자, P 비자, Q 비자, 그 다음에 뭐 E2 인플로이 비자, J 비자도 인턴십을 하게 되면 일종의 취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J 비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유학생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비자는 H1B 비자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카테고리밖에 안 맞아요. L비자나 P비자나 O비자. P비자, O비자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아니면 뛰어난 학자들 이런 부분한테 들어가는 게 LP비자고요. 그 다음에 L비자는 이미 어느 회사에 취업이 돼 있는 사람이 주재원으로 오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L비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취업 활동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H비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H비자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라고 하는데 학사 이상의 졸업장,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갖다가 전문직이라고 하고, 공대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이과대나 이런 데서 뭐 화학과나 생물학과를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문과계통에서는 어카운턴트, 뭐 변호사 이런 분들 전문직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요건이 학사 학위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직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명을 뽑느냐, 총 6만 5천 개의 쿼터가 있어요. 그 6만 5천 개의 H1B 비자를 한 해에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칙이 있어요.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는 2만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2만 플러스 6만 5천 해서 8만 5천 개를 가지고요.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 한국에서 석사 받으신 분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석사 받은 사람들은 2만 명 따로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만 개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어떻게 6만 5천 개 그 카테고리 안에 다시 집어넣고 추첨을 해서 6만 5천 명에게 H1B를 다시 주는 거예요. 자, H1B 기간은 총 6년이에요. 그런데 3년 줘요. 처음에 줄 때. 3년 주고 나서 한 번 더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H비자의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 H비자 그럼 언제 신청할까요?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 그 회계년도, 미국의 회계년도는 그 전해에 10월 1일이 회계년도 시작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3년의 회계년도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의 회계년도가 시작하고, 2023년에 H1B 허여분은 그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 회계년도 시작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H1B 비자는 4월 1일부터 접수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만 5천, 2만, 총 8만 5천 개의 쿼터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외에 모든 지역, 미국 내도 포함이죠. 미국 내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미국 내에 있는 유학생들, 플러스 해외에서 미국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일까요? 한 해에. 8만 5천 명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 전에 모질라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17년 동안 프랙티스 하면서 딱 2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개년.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추첨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8만 5천 명을 뽑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 언제 추첨하냐? 그거를 3월 달에 추첨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컴퓨터로 H1B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이민국에 접수를 하고 나면 이민국에서 컴퓨터로 그 부분을 접수를 해요. 그래서 총 8만 5천 명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통지를 하고, 이분들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류를 접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서류에서 심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지원을 해서 뽑혔지만 사정의 변경이 생겨가지고 H1B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결혼이 생기면 그 결혼을 가지고 8월 말이나 9월에 재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H1B 비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이원화 절차예요. 왜 이원화냐? 한 번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OPT로 취업처를 찾아서 취업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1B 비자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H1B 비자는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스페셜티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요. 그게 1원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OPT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그 신분을 갖다가 취업 신분으로 변경해 주는 거,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있으신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이분이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절차 1원화 절차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미국에 있나요? 아니죠. 한국에 있죠. 그럼 어떡하죠? 이 부분이 취업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셔야 돼요. 왜?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당 서류를 어디로 보내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영사가 그쪽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이 인터뷰에 통과가 되면 그때 비자를 받아갖고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오냐? 10월 1일부터 10일 전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냐?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 시작일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가능한 거예요, H1B는. 자, 그래서 요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스페셜티 포지션이 아니냐, 이걸 이제 중요시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는 두 번에 나눠져 있어요. 청원서를 접수해서 스페셜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오케이가 되면 학생신분에서 취업신분으로 변경해주는 절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미국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에 있다. 라고 하면 한국에 비자 신청서를 보내서, 그러니까 그 페티션 허가서를 보내서 한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그러고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원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H1 비자는 전문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사학위 이상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학사학위 안 가졌다.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H1B 대상이 안 돼요. 전문대 졸업한 학위에다가 지난 5년간 일을 얼마 정도 했다라는 걸 붙여서 경력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사학위 그러니까 전문직이고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전공하고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학과를 나왔다. 그런데 컴퓨터를 되게 잘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 컴퓨터 전공으로 해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미국 이민국에서는 뭘 보냐면 이 사람이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컴퓨터 회사에 취업한다. 그러면은 컴퓨터 엔지니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로펌에 취직한다,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철학을 전공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다, 컴퓨터 회사에 취업한다.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임금의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냐면 싼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다 보면 미국의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해서 그 붕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특정한 임금,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어느 정도 임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정 임금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실제 그 취업처와 취업을 하고자,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어떻게 비용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샐러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샐러리가 미국에서 H1B의 정한 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의 요건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고용주는 미국에서 doing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시면 다 해결이 돼요.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혼자 하는 기업인데 사람을 하나 고용하겠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영주권 절차에는 이게 법적 요건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H1B에는 이게 법적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doing business라는 요건을 가지고 이 doing business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회사에 봤을 때 좀 부족하다, 파이낸스 부분이 부족해서 새로 사람을 고용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들고 H1B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이민군의 자유재량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진행한다.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충분히 그런 경우들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성공을 했고요. 그렇지만
doing business라는 요건을 들고 나오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 회사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사실은 비자 획득에 있어서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격증. 자,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특별한 어느 특정한 전문직을 하는 경우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라고 하지만 학사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직종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직업, 아니면 의사, 아니면 한의사, 아니면 카운셀러,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특정한 직업군은요, 그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받으셔야지만 일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H1B 전문직에 해당되지 않아요. 미국 이민구에서 자격증이 있는지, 라이센스 투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어카운턴트라는 게 있죠. 어카운턴트는 미국 그 이민국의 이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어카운턴트는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 CPA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CPA라는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어카운트를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PA 자격증이 없으셔도 어카운턴트를 H1B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턴십을 위한 제2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십으로 제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2는 사실은 취업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이에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2비자의 원래 목적은 문화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인턴십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 교수도 있고, 방문 학생도 있고, 뭐 취업 연수, 인턴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오시는 경우에는 취업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턴십에 관련된 부분, 정확한 취업 아니에요. 문화 교류지만 취업에 대한 기회를 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로는 아니에요. 문화 교류 비자이지만 인턴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는 거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업 비자의 카테고리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제2비자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2비자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턴십을 할 그 회사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인터뷰를 봐서 어느 정도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고용주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회사, 내가 가서 인턴십을 하는 회사, 그 회사를 호스팅 컴퍼니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폰서 컴퍼니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유학생이신 분들은 학교에 올 때 비자와 뭐가 있죠? I-20가 있죠. 근데 제2비자는요, 올 때 제2비자와 뭐가 있어야 되냐면 DS-2019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DS-2019에 이 사람이 인턴십인지, 어느 곳에서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주는지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DS-2019을 그 호스팅 컴퍼니에서 내줄 수가 없고요. 스폰서 컴퍼니에서 내줘요. 이 스폰서 컴퍼니는 미국의 국무부한테 위임을 받아서 제2비자의 DS-2019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스팅 컴퍼니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스팅 컴퍼니가 어떤 특정 기준에 맞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호스팅 컴퍼니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서 그 회사가 가능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폰서 기간은 DS-2019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미국 정부에서 정한 몇몇 기관이에요. 대학도 포함될 수 있고 인턴십 소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자, 제2비자 스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2비자 발급을 위해서 DS-2019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S-2019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할 수 있다? 종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오시는 학생들한테 이런 경우를 요구해요. 미국 내에 인턴으로 가는 거다. 가서 취업활동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취업활동하는 게 발각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DS-2019을 종결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안 돼요. 한국으로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제2비자를 받으실 때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2비자 스폰서는 일반적으로 25인 이상
그 다음에 연수입 300만 불 이상이 되는 그런 호스팅 컴퍼니를 찾아서 인턴을 하는 학생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스폰서 기관이고요. 그 스폰서 기관이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실사 등을 나가서 판단을 해서 그들이 이 회사는 호스팅 컴퍼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2비자 신청 볼게요. 제2비자 신청은요, H1B처럼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제2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 미국 영사관,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인터뷰를 바로 지원할 수 있고, 바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관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자 업무를 하는 곳은 영사관이에요. 그 영사관 내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제2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원화 돼 있지 않아요. 1원화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호스팅 컴퍼니하고도 인터뷰를 해야 되고 스폰서 컴퍼니의 서류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일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H비자는 사실은 스페셜티 포지션이라고 해서 일이 좀 더 복잡하고 제2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스팅 컴퍼니도 구해야 되고 스폰서 컴퍼니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대사관 인터뷰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H1비자는 이원화 한 번 이민국에서 검토를 한 후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비자는 영사가 실질적으로 다 인터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가고자 하는 인턴십의 기관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은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만 제2비자 인터뷰를 통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2비자는요, 반드시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부분도 입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거를 이제 이런 이사,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에 들어가서 나는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을 거고,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하지 않을 거다. 즉,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영사한테 반드시 설득을 시켜야지만 제2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어요. 한국에 가족이 있고, 한국에 내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인턴십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다. 이런 부분을 미국 영사한테 설득을 하셔야지만 반드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 미국에 와서 한국 업체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에 오고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영어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어 실력을 준비를 하셔야지 인터뷰를 통과하실 수 있어요. 자, E2 인플로이 비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제가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었어요. 자, E2 인플로이 비자는 뭐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기업체가 미국에다가 지사를 세워요. 그러면 실제 이 지사가 한국 업체일까요? 미국 업체일까요? 미국 업체죠. 왜? 미국의 주법에 따라서 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 회사예요. 그렇지만 들어오는 투자는 어디서 들어왔다? 한국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그 미국 지사의 소유분을 한국 회사에서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민법상 E2 비자의 목적상 이 회사를 한국 회사로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 매니저 레벨과 스페셜티 포지션에 있어서는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사를 설립하고 돈을 투자를 해서 소유 지분을 한국 회사가 미국 자회사의 50% 이상을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E2 인플로이 비자를 발행해 줄 수 있다. 발행해 줄 수 있어요. 무슨 포지션? 매니저 레벨 포지션 또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H1B 때 스페셜티 포지션 뭐라 그랬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스페셜티 포지션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자, 이거 만족할까요? 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뭐 문과 이과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공계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 이공계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 내에 E2 인플로이 비자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하시면 그런 분들은 E2 인플로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H1B에 만약에 추첨이 떨어졌다. 근데 우리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한국계 회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E2 인플로이 비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 유학생들은 E2 인플로이 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 E2에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어떤 기업체들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런 기업체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E2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왜? 소액 투자 비자다, 소액 투자 비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액으로 30만 불 정도를 투자하면 미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앞에 소액이 아니에요. 소액을 지우세요. 한국에서 투자한 회사는 다 가능해요. 다 그 E2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찾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지역이나 아니면 조지아 지역이나 아니면 LA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한국 회사의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사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시는데 그 회사, 미국 지사가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 50%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한국 회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인은 그 회사의 E2 인플로이로 취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취업처를 구하시는 데나 아니면 취업처에서 구직자를 구하시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기 제한 없어요. 추첨 안 해요. 이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원화 절차가 아니라 두 가지 절차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뭐 요새는 이제 한국에 있는 취업 사이트에도 그런 게 막 올라와요. 그럼 그걸 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뭐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을 뽑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예. 비자 신청을 해줄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 바로 가서 비자 인터뷰를 봅니다. 미국 H1B처럼 이원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인터뷰에 실질적으로 잘 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의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페셜 오키페이션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영어 실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E2 인플로이 비자를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거의 통과가 잘 안 됐어요. 예.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가 덜 돼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 통과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 하시고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히 밝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받아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요, 미국 이민국에다가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신분을 변경해서요.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H1 신분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에 만약에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간다. 근데 미국에 들어올 때 본인 여권에 E2 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다시 인터뷰를 하시고 다시 E2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H1B의 이원화와 E2 비자에 대한 절차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E2 비자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영사관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보신다. 미국에 있으신 분들은 이민국에 직접 신청한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한국에 가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인터뷰를 다시 보셔야 된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온 거 자, 질문 들어온 사항 잠깐 보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1번. 제2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십을 한 후 업체 사장님의 권유로 어학연수 학생비자로 변경해가지고 현금 받으면서 일해라 하면 될까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제2비자로 오셨던 분들이 만약에 일을 더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H비자를 신청해서 받아갖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E2 인플로이 비자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셔야지 학생비자 신청해서 캐시로 돈 받으면서 가짜로 일을 하시게 되면 불법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이민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턴십 고용주 업체가 어학연수 학생비자 혹은 방문비자, 무비자로 입국해서 일단 업무를 시작하자고 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무비자로 미국에서 들어오면 신분 변경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 야, 일단 무비자로 들어와서 일단 일해. 우리 일손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분에 문제 생겨요. 나중에 불법 체류자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 영업소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비자 서포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비자 서포트를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 자, 보세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소로 영업소와 공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규모를 투자를 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취업들에게 H1B 스폰서 가능하고요. H1B 안 됐다. 지금 H1B 시즌 아니다. 올해 2022년은 H1B 이미 끝났어요. 지금 현재 며칠이에요? 4월 말 또는 5월 초일 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은 4월 말인데 5월이라고 보면은 H1B 시점은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첨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방안이 있다? E2 인폴로이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E2 인폴로이로 관련해 가지고 한국 청년들에게 비자 서포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 일단 이민국에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님들하고 컨설팅을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2 비자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 서류로 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불러서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회사와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회사의 지분에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베네피셜이라고 그러죠. 그 인폴로 2에 관련해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그 경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을 미국 내 영업소에 취직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타입의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느냐요. 자, 이 비자가 왜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지분율이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한국 회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E2 비자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H1B를 하셔야 돼요. 그럼 H1B는 언제? 1년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제2비자를 통해서 인턴십 오퍼튜니티를 제공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올해 막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운 기업입니다. 한국인이 법인장입니다. 취업생에게 이 비자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법인을 세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비자 지원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1년이 되지 않아서 비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도잉 비즈니스의 요건에 잘 만족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E2 비자 뭐죠? 투자를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에게 주는 게 사실은 E2 비자예요. 한국에서 돈을 들여와서 미국에서 지사를 설립해가지고 진행하는 회사. 도잉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는 회사죠. 그러면 초반에라도 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가능하죠. 초반에도 가능해요. 1년이란 요건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E2 비자는요,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적합한 만큼의 투자가 있는지, 실제로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비자 지원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수도 있는데 요건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원들을, 미국 현지 직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투자 금액과 비즈니스 정도의, 그 비즈니스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비자 지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 제2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요건이 있나요? 비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실제로 일하는 기업에 계약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프로세스인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실제로 그 제2비자의 그 인턴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제2비자 스폰서하는 기관에다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2비자 스폰서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의 마케팅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 기관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 그런 기관들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이 인턴십 오퍼튜니티를 찾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 제2비자의 학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폰서 관련 기관하고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그 부분을 찾아주는 그런 마케팅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부분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건은요, 일반적인 요건, 아까 25인 이상 아니면 300만 불 이상라는 되는 그런 업체들이 가능한데, 그럼 그 업체들이 호스팅 컴퍼니가 가능하지만 그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폰서 기관이 그 기관을 그러니까 방문 조사 하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자, H-1B 비자 스폰은 채용회사가 미 이민국에 청원하여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회사가 청원서를 넣기만 하면 100% 비자 발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죠. 예. 첫 번째 뭘 해요?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기관이, 그러니까 실제로 채용회사가 인플로이어고, 인플로이어가 패티셔너가 되는 거예요. 청원자가 되는데, 이 H-1B 비자는요, 누가 중점이냐면 고용주, 청원자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베네피셔리는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원서 하는 회사가 서명도 다 하고 책임도 본인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 청원을 하는 걸로 되는데, 채용회사가 청원서를 넣기만 하면, 청원서를 넣으려면 어떻게 되죠? 추첨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추첨에 통과하셔야지만 청원서를 넣을 수 있고요. 100%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첨에 통과됐어요. 서류를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절차적인 요건. 그 이후에 무슨 요건을 볼까요? 실제적인 요건.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직원의 스페셜티 오키페이션에 관한 퀄리피케이션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요건, 두잉 비즈니스에 대한 실체적인 요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맞지가 않으면 청원서를 디나이 시킵니다. 절차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민국이 반려하는 건 리젝션이라고 하고요. 실체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민국이 거절시키는 걸 디나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는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00% 비자 발급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구직자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에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건데요. H비자로 미국 내 취업이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 있으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자, 영주권은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자유화 때문에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전에 저희 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 1991년인가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991년 전에는 실제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다 받아야지만 미국에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보는 거예요. 저 친구가 잘하고 있나? 잘하면 내가 영주권을 줘야지.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 볼까? 한 5년 정도 지켜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상관없어요. 그냥 당장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가 굉장히 일도 잘하고 마음에 들어. 그럼 당장 영주권 스폰서 해 주실 수 있어요. 가족들이 있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주권을 받았다. 그럼 저희 집사람도 영주권 같이 받아. 동반 취득. 우리 아이들도 영주권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동반 취득. 그렇지만 누구만 되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1촌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손자가 있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부모님도 같이 동반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H-1B, L1, O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대면 인터뷰를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비자 받기가 조금 쉬워진 건가요? 대면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실제 서류를 접수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제2비자로 일하고 있고 추후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구인처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제2비자 만료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제2비자 만료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 그럼 제2비자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미국에 체류하실 건가요? 제2비자가 만료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2비자가 만료됐어. 영주권은 신청 중이야. 영주권 여러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1년 반에서 2년. 빠르면 아니면 3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비자 기간 중에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체류 신분이 유효한 기간 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은 세 가지 단계로 주로 나눠지는데 이 마지막 3단계를 신청하기 전까지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2비자 만료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영주권 신청하면 그러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가서 기다릴 것인지 뭐 다른 비자로 바꾸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2비자로 왔는데 F비자로 바꿔가지고 영주권 받는다? 그럼 중간에서 F비자로 있는 동안에 일을 안 할 것이냐? 구인처에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구인처에서는 계속해서 캐시를 주면서 일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예,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에 있는 대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났고 취업 준비만 하다가 2년간 아무 경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 취업하고자 하는데 업무 경력이 없는 제 경우 제2비자가 가능할까요? 자, 제2비자는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니로 갈 것인지 인턴십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났으면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1B 비자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H1B 비자는 로터리 기반, 즉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H1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기업에 채용되면 추첨을 거치지 않고 바로 H1B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취업을 하셔서 그 취업이 되는 동안에 H1B를 신청하고 그 신청하는 중간에 로터리가 통과가 돼야지만 H비자의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채용이 되면 추첨을 거치지 않고 H1B를 받는다. 아니에요. 취업하고 그 회사에서 H1B 신청하고 로터리에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 심사를 거쳐야지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그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